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WTO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에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석복 카이스트 특훈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이나 기술 혁신을 성취한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상으로 대통령 상장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 중인데 특히 50년 전 달에서 가져온 월석을 미국 내 연구기관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손가락이나 손목 등 관절이 붓고 뻣뻣해지는 류머티즘 관절염은 몸속 면역세포가 자신의 관절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류머티즘 관절염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는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4일부터 없앤다고 밝히면서 대항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수입 의존도가 꽤 높지만 일본 기업들도 한국 반도체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제재가 길어질 경우 일본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역협회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입 현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기준으로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1.9%, 43.9%, 93.7%였습니다. 반면 올해 1월에서 4월 기준 일본의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드 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각각 11.6%, 85.9%, 22.5%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MRI나 CT 결과를 이유로 치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 진단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보험사들에게 약관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로 발병을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왔는데 일부 보험사가 CT나 MRI 등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금감원이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CT와 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른 검사에서 종합적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특정 치매 질병 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건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금 청구의 토대가 된 전문의 검사 결과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첨단 재료를 개발하고 특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중이온 빔 가속기 조사 시험 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위해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면서 원자로와 핵융합로 등 특수재료 연구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원자로와 핵융합로에서 방출되는 다량의 이온과 중성자는 핵연료 피복간과 구조대 등을 변화시켜 안전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이온과 중성자 환경에 따른 재료 특성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고 내구성을 갖춘 재료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중성자와 비슷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이온빔 조사 시험 시설을 7년 만에 구축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수 마이크로미터의 표면에만 이제 이온의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중성자가 미치는 영향하고 거의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비싼 그 하나로나 이런 연구용 원자로에서 시험할 수 없는 그 스크리닝 단계의 재료 개발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그동안 해외로 나가 비싼 비용을 주면서도 제한적으로 가속회 시설을 이용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벼운 헬륨 이온부터 철, 제논 등 다양한 재료의 특성과 소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이온빔 조사 시험시설이 앞으로 비중 있게 활용될 연구 분야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중이온 관련 일부 핵심 연구들을 이제 국내에서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본 장치 구축이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존 전자, 방사광, 양성자 가속기에 이어 중이온빔 시설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재료 특성 연구와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장석복 카이스트 특훈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장석복 교수는 기초과학 분야인 탄소 수소 결합 활성화 촉매 반응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와 네이처 등에 발표함으로써 국내 자연과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뛰어난 업적을 지닌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지난 2003년부터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기남 부회장과 장석복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IT 기술이 글로벌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는 이 상에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경제하라는 격려가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미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이 그렇듯이 이 상 역시 저 혼자만의 연구와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그룹을 연구실을 거쳐간 많은 졸업생들 그리고 현재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또한 영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연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과학기술 현장 규제 점검단 출범식을 열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단은 연구 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50개 방문해 연구자 등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행정적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단이 내놓은 규제 개선 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럼 이어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미 바뀌었는데 그것들이 아직 미처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도 상당 부분 있을 거고 또 정책적으로 미처 아직 우리가 바꾸지 못한 게 있었는데 현장에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과감히 또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울려서 진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정책에 반영되고 결과가 있기를 굉장히 기대합니다. 인공지능으로 효소의 기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효소의 단백질 서열 정보만으로 효소가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지 알아내는 컴퓨터 방법론 딥EC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딥EC는 효소의 기능을 나타내는 숫자 4개인 EC 번호와 단백질 서열 138만여 개의 빅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효소의 EC 번호를 예측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이전에 발표된 5개의 대표적인 이씨 번호 예측 방법론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효소의 이씨 번호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바이오 제품을 생산할 때 효소가 조절하는 생화학 반응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 제품 생산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올해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디딘 지 딱 5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가운데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달에서 당시에 가져왔던 월석과 토양 샘플을 미국 내 9개 연구기관에 이번에 나사가 나눠주기로 했다라는 네. 소식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제 50년 만에 네. 연구용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들여온, 우리나라가 아니죠. 달에서 우리가 가져온, 우리 인류가 가져온, 이렇게 말이 어렵죠? 네, 그 토양과 월석, 양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중간에 돌아왔던 아폴로 13호를 제외하고는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6차례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디디면서 총 지구로 들여온 달 월석과 토양 샘플의 양은 382kg에 달합니다. 예. 샘플 대다수가 현재 미국 존슨 우주센터 달 샘플 연구실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이 월석과 토양 샘플의 가치를 반영하듯이 마치 현장은 클린룸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방호복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특수 보관함에 보관이 되어 있는 월석을 뭐 접촉이라도 하려면 뭐 장갑이 달려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서 꼭 장갑을 낀 상태로 뭐 당연히 만져야겠죠. 네. 이렇게 네. 좀 철저하게 관리가 돼 있는데 현재 이곳에는 달에서 가져온 샘플 한 70%가 보관이 돼 있고요. 예. 15%는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라는 시설에 보관이 됐고 네. 나머지는 뭐 연구나 전시용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일부 월석의 경우에는 이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135개의 나라에 선물로 기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뭐 쌀알 크기부터 구슬 크기까지 작은 크기의 이 월석을 기념패에 담아서 네. 뭐 각국 정상 등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당시 월석 기념패를 받고 현재는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 자, 대부분은 현재 연구소에 보관이 돼 있죠. 특수한 조건으로 보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방금 보신 이 존슨 우주센터 달 샘플 연구실도 뭐 보셨지만 일부 샘플의 경우에는 달과 같은 조건에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예. 달에서 일단 진공 상태로 지구에 들여왔고 지구 대기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봉인이 돼 있는 건데요. 뭐 일부는 냉동을 하기도 하고요. 뭐 헬륨가스나 질소가스를 채워서 보관이 돼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귀중하게 보관해온 샘플을 이제 봉인 해제한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샘플 보관함을 열어서 이동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존슨 우주센터는 이 달 샘플이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옮겨질 수 있도록 네. 관련 방법을 모의 실험을 통해서 현재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 공기 중에 월석이 노출되면 연구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동 중에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앞서 달에서 가져온 월석과 토양이 무려 382kg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11호 때 바로 가지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달에 착륙을 했을 때 당시 수거해온 월석과 이 토양 샘플이 22kg에 불과했습니다. 많지 않았군요. 네, 네. 당시는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닐 암스트롱 선장과 우주인들의 어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류 시간 자체도 한 2시간 31분 40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점차 체류 시간을 늘려서 많은 샘플들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월석과 토양 샘플은 아폴로 15호와 17호 우주인들이 가져온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이번에 이 미국 내 연구기관에 제공하기로 한 이 월석과 토양 샘플도 아폴로 17호가 수거해온 것들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달을 밟은 12명의 우주인 가운데 지질학자가 있었고요. 유일하게 포함이 됐는데 해리슨 슈미트라는 지질학자가 가져온 당시의 샘플들이 가장 좀 가치 있는 샘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샘플들이 앞으로 이제 분석이나 작업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럼 이 토양이나 월석 같은 게
어떤 정보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구성 성분들, 월석이 어떤 구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달의 대기와 달의 지표에 대한 연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성분들이 지구에는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가 달에 간 지가 이제 50주년이 됐는데 50년이 흐른 만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서 공개되는 이 월석과 토양에서 달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외계에서 보낸 탐사선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던 특정 천체가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영상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이 물체, 길쭉한 오. 물체가 좀 특이한 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실 수 이게 있을 텐데요. 천체라고요. 네, 이 천체의 이름은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지난 2017년 10월 태양계를 지나쳤습니다. 이를 두고 외계 고등 생명체가 보낸 탐사선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일부 제기가 됐지만 최근 이 천체가 인공물이 아니라 자연적인 산물이다. 라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뭐 외계인이 보낸 것이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너무 터무니없다 싶었는데 예. 영상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길쭉하고 네. 거대한 함성 같은데요. 네. 자, 정말 진짜 외계인이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무아무아가 처음에 관측이 됐을 때 워낙 생김새도 그렇고 회전하는 특성도 그렇고 기존에 봤던 것과는 달라서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예. 뭐 해성도 아니고 소행성도 아닌 그런 특징들을 보였는데요. 해상처럼 태양을 가까이 지나쳤을 때는 속도가 좀 붙기는 했지만 보통 나타나는 어떤 가스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예. 해성 주변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 가스, 뭐 얼음, 먼지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성운, 이른바 코마라고 하죠. 이 코마가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체 움직임도 일반적인 어떤 궤도, 타원 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행성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거 외계인이 보내는 것이다. 이런 예. 주장이 당시에 예. 크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까지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지만 결론은 외계 생명체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는데요. 자, 그래도 일반적인 소행성과 해성과는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떤 근거로 천체라고 판단한 건가요? 네, 우선 오무아무아가 다른 별을 도는 거대한 행성에서 일부 떨어져 나온 그런 천체의 가능성이 네. 비중 있게 좀 다뤄졌습니다. 예. 태양계 주변에는 이 오무아무아 같은 천체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군집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태양의 중력에서 빠져나왔을 것이다라는 것이 분석의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그러면서 태양계에서 이렇게 오무아무아 같은 것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 예. 처음 발견된 것이어서 유독 좀 특별하고 신선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천체가 자주 발견되게 되면 아마 그거에 대한 신비감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뭐 눈사람처럼 생긴 동그란 게 2개 붙어 있는 행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뭔가 바게트 빵 모양 같이 생기기도 하고 너무 맞아요. 신기한데 앞으로 또 어떤 특이한 소행성이 발견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용 원전에 쓰이는 소재의 부식과 균열을 예측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성우 연구원팀은 국내 원전에 들어가는 합금 소재의 부식과 균열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수식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니켈과 크롬, 티타늄 등을 첨가해 만든 합금 소재는 600도의 고온에서도 특성이 변하지 않을 만큼 내열성이 뛰어나 원전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온도 300도, 압력 150기압 이상의 원전 내부 환경에서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 수준의 균열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식과 균열 예측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식을 이용하면 원전 부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원전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아의 뇌발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밝혀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태아의 뇌발달 과정에서 신경세포를 적절한 위치로 옮기는 단백질 아녹타민 1의 역할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경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신경세포는 긴 선모를 사다리 삼아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녹타민 1이 활성화하면 선모의 길이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신경세포 위치와 뇌 크기도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아녹타민 1이 없는 유전자 변형주는 손목 길이가 일반 쥐보다 짧고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아 뇌 크기도 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구진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경 발달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제자리로 가지 못하게 되면 자폐증으로 대표되는 뇌 발달 장애가 생길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연구에서 신경세포들을 뇌피질의 제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아녹타민 1의 역할을 규명하였고, 이는 앞으로 발달 장애 기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게임 하나가 인기를 끌면 비슷한 게임들이 줄지어 출시되곤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 규칙과 시나리오 등도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게임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캐릭터가 세 줄이 되면 펑 터지며 점수가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가면 새로운 이야기도 펼쳐집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이 모바일 퍼즐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게임이 쏟아져 나오자 제작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임 규칙뿐만 아니라 농장을 주제로 한 이야기 흐름, 아이템 활용과 난이도별 단계까지 주요 내용을 대부분 베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게임 규칙이나 시나리오가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게임을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제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이 모바일 게임을 개별적인 기술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저작권을 가진 창작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 판시를 해왔어요. 이제는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의 의도, 또 사용자가 느끼는 게임에 대한 인상을 비롯해서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비슷한 게임들이 하나의 게임 장르를 형성한 상황에서 줄소송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업계가 관행적으로 공유해온 게임 규칙 등을 두고 베끼기와 창작의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60년에서 120년에 한 번 핀다는 신비의 꽃 대나무꽃이 전북 정읍시 북면의 1번 국도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읍시가 공개한 대나무꽃은 대나무 밭을 이룬 일대 100여 그루를 누렇게 물들이며 최근 일제히 개화했습니다. 꽃은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인데 잎이 나 있어야 할 자리를 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꽃을 피운 뒤 고사했다가 10여 년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나무에 꽃이 피는 원인과 관련해서는 60년에서 120년의 주기로 핀다는 주기설과 특정한 효소가 부족해 핀다는 효소설 등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구례군 섬진강변 왕벚나무의 잎이 빨리 지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구멍병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례군 왕벚나무 봄꽃축제에는 매년 9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왕벚나무 잎이 빨리 지면서 축제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멍병은 곰팡이나 세균 때문에 벚나무, 복숭아나무 등의 잎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국립생태원과 구례군은 해당 지역 내 왕벚나무 94그루를 대상으로 친환경 살충제를 살포한 결과 조기 낙엽이 2주 정도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장마 전선이 남하했다가 북상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삭신이 쑤시는 관절염 환자들은 장마철을 어떻게 나야 하는지 장마철 관절을 지키는 방법을 최소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81살 전옥련 할머니는 20년 넘도록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찾아오는 이맘때면 온몸의 관절 부위가 유난히 더 아픕니다. 안 아프더라도 비 오고 날이 허리가 더 많이 아파. 양쪽 무릎이 엉치 아프고 허리 아프고. 관절이 퉁퉁 붓고 뻣뻣하게 굳어지는 관절염은 고온 다습한 날씨에 더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액과 함께 관절 윤활액이 줄어 마찰로 인한 자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장마전선에 발달하는 저기압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절 내부 압력이 높아져 관절이 쉽게 붓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 습기를 제거하려고 틀어놓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은 관절 주변 근육을 수축시켜 관절염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나아가 관절이 기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이라든지 등산과 같은 운동은 지향하는 편이 좋고 평지 보행이라든지 수영, 그다음에 고정식 자전거라든지 아쿠아로빅과 같은 관절의 하중이 덜 가는 이런 운동을 주로 해서 근력 강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 전문가들은 가벼운 운동이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에 찬 바람이 닿지 않도록 얇은 겉옷이나 담요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관절이 붓고 뻣뻣한 증상이 1시간 정도 지속한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류머티즘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통 손가락 마디가 좀 아프고 관절이 좀 쑤신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나 류머티즘 관절염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네. 류머티즘 관절염이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우리 관절은 잇몸이 치아를 지탱하고 보호해주듯이 이 윤활막이라는 구조물이 관절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구조물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파괴되는 것을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좌우 대칭적으로 그 작은 관절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적인 질환을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제 진료 실제 네. 환자 사진인데요. 예. 보시면 네 번째 발가락 부분에 뼈가 C자 형태로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절염이 심한 경우 이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파괴되고 소실되는 골미란이 나타납니다. 참 근데 이제 이 류머티즘 관절염이 유독 여성 환자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여성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전체 진료 인원은 약 23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환자는 5만 7천 명으로 24% 정도였고요. 여성 환자는 3.1배 많은 18만 1,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예. 환자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 감소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 호르몬제를 드셨을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성 환자 그중에서도 5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류머티즘 관절염 주로 손이나 발가락 등에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외에 다른 부위에서도 생기기도 하나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 척추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절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의 초기에 침범이 많이 되는데 손의 경우는 그 중간마디나 손등 쪽 이 부분을 잘 침범하고 손톱 있는 쪽 관절은 잘 침범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손목과 발목, 팔꿈치, 어깨, 무릎 관절에도 흔히 발생하는 편이고 드물지만 턱관절, 고관절, 그리고 경추 1, 2번 관절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보면은 계속 손목이 아리다고 하시면서 네. 계속 이렇게 주무르고 그러시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류머티즘 관절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몸의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일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과 유사한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네. 우리 초반에는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그다음에 전신 쇠약감, 그리고 미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 증상은 이게 일단은
면역 체계가 이제 피부나 폐, 심장, 혈관 등을 침범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관절 증상 같은 경우는 주로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있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급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개는 6주 이상 서서히 진행해서 여러 관절 동시에 아프거나 돌아가면서 아픈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제 관절이 굳고 변형돼서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부터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류머티즘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관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 마모돼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것인데요. 따라서 더 오래 쓰면 쓸수록 이게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스트레칭을 하거나 관절을 사용하다 보면 통증이 좋아지죠. 호전되는군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통증의 양상을 여쭤보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분들은 오후가 되면은 이게 더 통증이 심해집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진 분들은 아침에가 제일 뻣뻣하고 힘들고 오후가 되면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고 살만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반대네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 중에 조조강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흔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이 뻣뻣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뻣뻣한 증상 또는 관절통이 쉬면 악화되는 특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시는 환자분이 와서 류마티스는 조조강직이 특징이라던데 본인은 아침에 제일 편하고 오후에 자고 일어나면 아파서 다른 병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이 뒤바뀐 분들은 오후에 오히려 관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윤활액이 없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이 두 관절염이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군요. 자, 그럼 이 류머티즘 관절염이 발병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직 발병하는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전적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은 흡연, 감염, 호르몬, 스트레스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인까지 불분명한 만큼 관절에 좀 통증을 보인다면 참지 말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병원에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게 좋겠고요. 류머티즘 관절염이 발생하면 초기 치료가 참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치료는 그만큼 중요하겠지만 초기에 이렇게 류머티즘을 발견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생 초기부터 관절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산불이 났을 때 최대한 조기에 진화를 해야 피해가 적은 것처럼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불이 난 관절이 거의 다 진화돼서 질병 활성도가 낮은 상태가 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6개월 골든타임 이런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산불이 이제 심한 경우는 산에서 건너뛰어서 다른 산에도 불이 붙는 것처럼 이게 조기에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절뿐만 아니라 장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잘 알려진 게 심혈관 질환인데요. 그래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1.5배 이상 발생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류머티즘 관절염은 또 완치도 쉽지 않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완치가 어려운 만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평상시에 류머티즘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지금 흡연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금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도가 2.5배까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고 치주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연관성이 확인됐는데요. 잇몸 질환을 방치할 경우 구강 내 유해한 세균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강 위생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오해로 우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력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인 만큼 오히려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이 면역력에
그 도움을 주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몸에 잘 맞지 않는 그 식품을 드셨을 경우엔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시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관절염에 좋다는 뭐 건강보조식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 되게 의외인데요. 자, 뭐 6개월 골든타임설도 그렇고 금연 등 이제 50대 여성 환자들이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 내과 강성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합병증의 위험도 크지만 무엇보다 전체 관절로 증상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예방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되는데요.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이나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관절의 건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절염 증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